황금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고대인들은 이것이 지구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15세기에서 16세기 초 잉카 제국의 코리칸차 태양의 신전은 벽면이 모두 순금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에게 황금은 단순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 자체가 흘린 땀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000년 전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서 젊은 파라오 투탕카멘은 세 겹으로 겹쳐진 관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가장 안쪽의 관은 순금 통짜로 만들어졌으며 무게가 110.4 KIA 로게이임에 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금이 신들, 특히 태양신라의 피와 살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미다스 왕의 전설과 황금 양털을 찾는 서사시가 전해 내려옵니다. 바다와 수천 년의 시간으로 단절되어 서로 아무런 접촉도 없었던 이 문명들이 놀랍게도 약속이나 한 듯이 동일하고도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황금은 결코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믿음 말입니다. 물론 신에 대한 고대인들의 기록은 상상이지만 그들이 한 가지는 맞췄습니다. 황금은 확실히 우주에서 왔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전혀 무관해 보이는 고대 문명들이 왜 하나같이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인류가 최초로 황금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던 우주적 사건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지구상에 있는 황금의 99%를 우리가 영원히 채굴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진실 하나를 더 알게 될 텐데 황금이 황금빛을 띠는 이유가 다름 아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황금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먼저 항성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항성의 일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두 가지 힘의 대결입니다. 중력은 모든 물질을 안으로 끌어당겨 수축시키려 하고 항성 중심부의 극한의 고온과 고압은 핵반응을 일으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항성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두 힘은 완벽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핵반응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들을 맹렬하게 충돌시켜 더 무거운 원자로 융합하는 것으로 수소가 융합해 헬륨이 되고 헬륨이 융합해 탄소가 되며 탄소가 융합해 산소가 됩니다. 융합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때마다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중력에 맞서 항성을 지탱하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융합 반응은 철 원소에 이르면 완전히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철은 주기율표의 26번 원소입니다. 항성의 중심부가 모두 철로 변하면 수백만 년 동안 생명을 유지했던 융합 반응이 순식간에 멈춥니다. 철의 융합은 에너지를 방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항성 내부에서 그 존재를 유지하던 에너지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사라지면 중력이 순식간에 승리하게 되고 항성은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안으로 붕괴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항성의 궁극적인 한계입니다. 일반적인 항성은 철 원소까지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어떤 원소든 79번 원소인 황금을 포함하여 일반 항성 내부보다 훨씬 더 극한의 조건이 있어야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을 포함한 모든 일반적인 항성은 단 하나의 금원자도 영원히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태양은 충분히 격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도입니다. 이 온도는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기에는 충분하지만 황금 같은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황금을 만들려면 수십억 도의 고온과 태양 내부보다 수조 배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태양은 온화하고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항성인 반면 황금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폭발 속에서만 탄생합니다. 황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극도로 폭력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빠른 중성자 포획 과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중성자를 원자핵에 맹렬히 들이박아 원자핵이 붕괴할 틈도 없이 훨씬 더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밀도가 극히 높은 자유중성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밀도는 일반적인 항성 내부나 우주의 어느 평온한 곳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극한의 환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질량이 큰 항성이 죽고 남은 잔해입니다. 태양 전체와 맞먹는 질량을 지름 약 10 키아일로 메티의 구체로 모두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크기가 도시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단 한 숟가락의 중성자별 물질만으로도
그 무게가 약 10억 톤에 달합니다. 두 개의 중성자별이 서로 맴돌다가 마침내 충돌할 때 그것들은 빛의 속도의 3분의 1에 가까운 속도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극한의 힘은 시공간 자체마저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17일 합정 세계시 12시 41분 4초 인류는 마침내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GW17 0817로 명명된 이 사건은 지구에서 1억 3천만 광년 떨어진 NGC 4993 은하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이 충돌 자체는 1억 3천만 년 전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공룡이 지구를 거닐고 있었고 인류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이 탐지는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이고와 유럽의 협력기관인 비르고, 월고가 먼저 중력파를 기록했고 불과 1.7초 후 나사의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하는 짧은 감마선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약 11시간 뒤 지상의 광학 망원경이 그 근원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킬로노바라고 불리는 격렬한 폭발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황금의 탄생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측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이 킬로노바의 잔광은 점차 어두워지며 눈부신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급격히 색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색상 변화는 황금을 포함한 무거운 원소들이 우리 눈앞에서 벼려지며 방사성 붕괴를 일으킬 때 내뿜는 빛이었습니다. 수석 천문학자 라이언 폴리의 요약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황금이나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가 탄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호테의 연구팀을 포함한 동료 평가 모델의 추산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이 충돌만으로 지구 질량의 3배에서 13배에 달하는 황금이 생성되었습니다. 지구 몇 개 분량의 황금이 불과 몇 초 만에 벼려진 것입니다. 현재 과학계는 일반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절반가량이 중성자별 병합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5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놀라운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004년에 발생한 마그네타인 SGR-1806 20의 강력한 플레어의 옛 데이터를 재분석했고 그 진실이 이 데이터들 속에 계속 숨겨져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이 플레어로 인해 황금을 포함하여 생성된 무거운 원소들의 양은 화성 크기의 행성 하나를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연구진은 이제 마그네타 플레어가 우리 은하 내 무거운 원소의 최대 10%를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금은 우주의 폭력성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지구로 오게 된 것일까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최신 증거에 따르면 45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되기 직전에 우주적 규모의 거대한 재앙이 일어났고 이는 중성자별 병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이 훗날 태양과 행성들을 형성할 분자 구름 속으로 무거운 원소들을 흩뿌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반지에 있는 황금은 태양이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형성될 때 거의 모든 황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황금은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친철성 원소로 철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지구 초기의 용융 상태에서 황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액체 상태의 철과 섞였고 행성 분화 과정에서 철과 함께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99% 이상의 황금은 지표면 아래 약 900 로메트 깊이에 있는 금속 핵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 매장된 황금은 지구의 모든 대륙을 50X양의 NG, TIM메티 두께의 금박으로 덮어버리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지구 핵의 온도는 0도에서 6도에 달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시추한 가장 깊은 깊이는 12 로메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곳의 황금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황금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정답은 후기베니어, 레이트 비니르에 있습니다. 지구 핵이 완전히 형성된 후 소행성과 해성들이 가져다준 얇은 물질의 층을 말합니다. 이는 약 38억 년에서 41억 년 전의 후기 중폭격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2011년 지에 발표된 기념비적인 연구에서 윌볼드와 엘리엇은 그린란드의 이수화 지역에서 채취한 38억 년 전의 암석을 분석했습니다. 이 암석들은 특별한 지문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텅스텐 182와 텅스텐 184 동위연소의 비율이 현대의 지구 암석보다 더 높았던 것입니다. 텅스텐 182는 태양계 초기에만 생성됩니다. 이 오래된 그린란드의 암석은 후기베니어가 도달하기 이전
지구 멘틀의 성분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나중에 지구에 충돌한 운석들은 다른 텅스텐 동위원소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멘틀에 섞여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비율을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인류가 역사상 만져본 모든 황금 조각은 지구가 탄생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에게는 미량의 황금이 남아있어 하와이 등의 지하에 있는 멘틀 플룸을 통해 서서히 위로 솟아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주의 폭력이 황금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황금을 보존해 주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역사상 채굴한 모든 황금 중 약 40%는 모두 같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트 바테르스란트 분지입니다. 약 27억 년 전 고대의 강들이 암석에서 그 말갱이들을 씻어내 퇴적층에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이치대로라면 이 퇴적층은 비바람에 깎여 진작에 다 사라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20억 2천만 년 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름 250, 300km 메티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이 지역에 충돌하여 지구상에서 확인된 것 중 가장 큰 충돌 분화구인 브래드포트 크레이터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충돌은 금을 품은 암석층을 위로 융기시켰고 그 이후에 침식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두 번째 소행성 충돌이 없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금광은 인류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철저히 씻겨나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주의 폭력이 황금을 가져왔고 또 한 번의 우주적 폭력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보존해준 것입니다. 만약 이 외계에서 온 황금을 최초로 세공했던 인류,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부자였을지도 모르는 43호 무덤의 주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창에 바르나라고 남겨주세요. 바르나의 황금 보물에 관한 특별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황금 자체에 대한 기이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황금은 노란색일까요? 대부분의 금속은 은회색을 띠지만 오직 황금만이 독특한 황금빛을 냅니다. 그 해답은 일반적인 화학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있습니다. 금원자는 질량이 매우 커서 가장 안쪽 궤도의 전자는 빛의 속도의 절반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극한의 속도는 전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황금이 파란색 빛을 흡수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는 황금빛을 반사하게 합니다.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황금도 다른 금속과 마찬가지로 은회색을 띠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신성하다고 일컬었던 금빛 광채는 사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시각적 효과였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이작 뉴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미적분을 발명한 그는 평생을 황금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가 연금술에 쏟은 시간은 물리학을 연구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는 100만 자가 넘는 연금술 원고를 썼지만 그중 대부분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연금술 저술 대부분은 감춰졌습니다. 순수 과학자라는 그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물리학이 마침내 뉴턴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의 99.999993%에 달하는 속도로 납 원자핵들을 근접 충돌시켰고 납 원자핵에서 양성자 3개를 떼어내어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황금은 단 29피코그램에 불과했으며 그 비용은 황금 시세의 1조 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이 인공금 원자들은 불과 몇 마이크로초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연금술사들이 수세기 동안 마법사의 돌이라는 신비한 물질을 첨가하여 납을 황금으로 바꾸려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납을 황금으로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추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양성자 3개를 빼앗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1000년 동안 그들은 아예 방향조차 잘못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오류가 황금이 인류의 역사를 빚어내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황금은 가장 복잡한 방식으로 역사를 형성했습니다. 1532년 황금의 이러한 힘은 인류 역사에 미친 복잡한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의 황제 아타왈파를 포로로 잡았을 때 이 통치자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황금과 다른 2개의 방을 가득 채우른을 내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제국 전역에서 신성한 보물들을 운반해왔습니다. 코리칸차 정원에 있던 순금 태양 원반과 실물 크기의 조각상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들을 전부 평범한 금괴로 녹여버렸습니다.
잉카인들의 눈의 황금은 태양의 땀이자 신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그저 차가운 화폐에 불과했습니다. 한 문명의 정신적 유산 전체가 이렇게 차가운 무게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의 영원한 모순입니다. 그것 자체에는 선도학도 없습니다. 경외의 대상이 될지 탐욕의 대상이 될지는 오직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